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차 시험일도 100일 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많이들 걱정되시고 긴장도 되실 텐데 오늘부터 강의 개강하는 실전 문제풀이와 그리고 한 달 뒤에 개강하는 모의고사 강의를 잘 소화하시면 거뜬히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차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죠. 1차 시험을 치르고 올라오신 분들, 특히 난생 처음 1차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은 2차 시험에 대한 그 압박감이 더 클 텐데요. 아마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보다 더 분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공부 경험과 공부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더 좀 분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앞으로 남은 한 100일, 약 한 100일 채 안 남았는데요. 100일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또 다른 새 과목을 가르치시는 저희 학원 강사님들과 함께 꼭 합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전 문제 풀이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당부 겸 좀 정보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아웃풋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작년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작년 9월, 10월 또 일부 수험생분들은 그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 시험을 2차 시험을 꾸준히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그동안 준비해 온 내용들은 아마 기본기를 잘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 즉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 개강하는 이 실전 문제풀이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는 아웃풋의 시간입니다. 논술형 시험은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집어넣고 집어넣은 지식들을 공부 내용들을 답안지에 잘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풀이와 모의고사는 소위 우리가 아웃풋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아웃풋, 답안 작성 요령, 문제 풀이 요령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시험 답안은요, 논술형 시험 답안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답안에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요약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제출을 써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수험생분들이 많이 착각이라기보다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텐데요.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핵심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쓰면 그게 바로 합격하는 길입니다. 적게 쓰고는 합격하지만 많이 쓰고는 합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명심을 하시고요. 절대로 내가 아는 것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죠. 제한된 시간 딱 각 문제마다 배점이 있고요. 그 배점 곱하기 90% 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은 10점짜리면 9분, 30점짜리면 27분 안에 써야 됩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40점짜리면 넉 장. 근데 저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 분량을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즉 40점짜리라고 한다면 석장에서 석장 반, 석장에서 석장 반 정도 딱 쓰면 알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알아도 답안 작성을 많이 연습해 보지 않으면 실전 가서 본인의 실력을 100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100일간 이제는 손이 부르 터져라, 손가락이 부러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고 나서 하나 쓰는 연습. 가끔 가다가 필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체는 의도하고 내가 일부러 출제자를 골탕 먹이려고 출제자 알아보기 힘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출제위원들은 다 알아봅니다. 어지간한 악필들은 다 출제위원들이 알아보니까 필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아무래도 좀 필체가 좋다고 한다면 출제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필체로 쓴 답안이 단 몇 점이라도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필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답안 쓰는 작성하는 연습에 올인을 하시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개선도 한번 해보시고, 개선 노력을 해보시고 볼펜을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글씨체를 조금 키워본다거나, 너무 키우면 특히 필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쓰거나 너무 작게 쓰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로 써주시고, 또 특히 장평을 너무 넓게 쓰면 더 필체에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좀 판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장평과 적절한 사이즈로 가장 표준적인 장평과 표준적인 사이즈로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평소에 앞으로 남은 한 100일 동안 많이 써보시면, 그리고 쓸 때 실전이라는 각오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연습하시면 실전 가서는 연습처럼 답안을 쓰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혹자는 답안 작성하는 거 많이 해볼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건 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생각의 자유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 10년간 강단에서 경험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논술 시험, 객관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고 반복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웃풋의 시간이니까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반복해서 써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서술형 시험이죠. 논술형 시험은 문제를 일단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시고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그 지문 내용들을 잘 탐독하시고, 이게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기가 좀 잘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를 읽고 지문을 탐독하는 실력도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난 시간 동안 기본기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좀 덜한 탓이니까 그로 인한 편차는 어쩔 수 없는데, 똑같은 실력, 똑같은 공부량, 똑같은 실력인데도 문제를 읽고 지문을 탐독하는 능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반복해서, 혹시 내가 지문을 잘못 본다거나 쟁점을 잘못 파악한다거나, 즉 지문을 잘못 파악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왜 틀리는지, 왜 출제자의 의도와 벗어난 답안을 쓰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복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잘 파악하고요, 문제를 잘 읽고 지문을 잘 탐독해서 쟁점을 잘 파악해서 면부책 결론을 내리고 보험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분량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 또 재차 3차 강조합니다. 정말 많이 쓰려고 해요. 내가 아는 거 다 쓰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지, 아는 거 다 죄다 써서 제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장님이나 대표소한테 위에 상급자들한테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워드 문서로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지 보고서에 다 담지를 않습니다. 이 시험도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강의가 바로 실전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이 강의의 목적은 모의고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모의고사는 혼자 시험을 치죠. 실전처럼. 그래서 가장 실전과 근접한 싱크로율이 높은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강좌가 바로 모의고사 강좌인데 모의고사 강좌를 소화하려면 이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모의고사 강좌를 소화할 수 없고요. 모의고사 강좌를 소화하지 못하면 실전 가나만 합니다. 모의고사 때 내가 답안을 못 썼는데 실전 가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씨앗을 안 뿌렸는데 가을에 결실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은 내가 모의고사에서 썼던 그 실력을 실전 가서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과정, 그러니까 혼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쓰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소화하려면 이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꼭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 강좌와 다른 점은 실전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직접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고 지문을 어떻게 탐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간파하고 그래서 정점을 어떻게 파악해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모의고사 과정 혼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지문을 탐독을 하고 쟁점을 파악을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바로 실전 문제풀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요 강의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잘 남은 100일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요. 많은 문제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꾸몄고요. 실전 문제풀이 강의 때 다 다루지 못한 또 쟁점들은 모의고사 과정에서 또 방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 출제 가능한 유형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의고사 강의와 실전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쟁점이 나올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은 다 다루니까 실전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강좌만 잘 소화하시고 그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자, 문제 1번은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의 문제, 소위 분리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분리형 문제가 이 시험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로 이 문제에다가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다음 사례에서 가벌보험회사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직업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런 형태로 바로 질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지문을 제시하고 그다음 물음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통상 문제 1 해서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설명하시오 하는 요 문제 1번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을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뭐 배점은 10점 내지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쪼갭니다.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이게 우리 면부책 판단 1단계죠.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여기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 요게 2단계, 3단계입니다. 우리 면부책 판단 1단계 배상 책임 여부, 2단계 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 해당 여부. 이렇게 3단계를 따져서 단계별로 판단해서 최종 면부책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리형 문제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저와 같이 공부해왔던 그 면부책 판단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답안을 쓰냐,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서 쪼개서 답안을 쓰냐, 이 차이인 겁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아까 문제 1번에서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논하시오가 바로 1단계고요. 문제 2번,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을 설명하시오. 이게 2단계, 3단계입니다. 2단계가 피보험자 해당 여부고 3단계가 약관사항 면책 사유 해당 여부 아닙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출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이 문제는 이제 정부 보장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기존의 문제와는 조금 유형이 다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특수한 문제니까 정부 보장 사업이 들어간 형태의 그런 문제니까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문제 3번은 문제 3번, 여기 이제 문제 3번이 되겠죠.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별 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어떻게 되냐 산출하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자 대위권. 뭐 요거는 이제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구상. 소위 말하는 구상. 보험자 대위권.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쪼개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똑같이 면부책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림 그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 판단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 판단 순서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 면부책 결론을 내리고 답안만 이렇게 묻는 말에 따라서 분리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제 실제 문제풀이 첫 강의 첫 시간에 1번 문제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 분리형 문제가 처음 출현된 시점이 2016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2017년은 건너뛰고 2018년, 19년 총 3번에 걸쳐서 분리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3번을 제외하고 면부책 문제는 전부 이렇게 분리형이 아니라 통합형, 일체형으로 출제를 했더라는 거죠. 일체형 문제는 이제 뒤에 계속 볼 텐데요. 이렇게 분리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똑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면부책 그림 똑같이 그리고 면부책 판단 똑같이 단계별 순서대로 판단해서 답안만 이렇게 분리해서 물었으니까 분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너무 걱정 마시고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걱정이라면 걱정일 수가 있을 텐데요. 면부책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안 됐었죠.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영향으로 면부책 문제가 출제가 안 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면 2023년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부책을 버리고 자동차 보험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모험이죠. 버리고 약솔만 대비한다는 것은 아마 어떤 학원의 어떤 강사도 그렇게 강의는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수험생분들도 아마 면부책을 버리고 포기하고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로서 느끼는 점은 참 있죠. 과연 이 면부책을 버리고 갈 것이냐. 못 버리고 가죠. 못 버리고 가지만 막상 또 올해 과연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계력 같은 존재입니다. 계력 아시죠? 계력.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먹자니 취하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느낌의 참 희한한 이상한 좀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면부책 문제가.
과거 자동차 보험 과목의 면부책은 정말 지금도 실무에서는 꽃이고요. 면부책이야말로 자동차 보험의 꽃이죠. 근데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면부책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죠.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학원 강사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약간 늪에 빠진 그런 느낌,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줄곧 버리고 갈 수 없고 설사 올해 뚜껑은 안 열어봤지만 출제 안 된다 하더라도 미리 공부하는 시점에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면부책 문제를 공부는 하는데, 준비는 하는데 좀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은 참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사고 내용 및 과실부터 해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제일 먼저 묻는 말, 뭘 묻는지, 묻는 말은 뒤에서 봤죠. 그래서 다음 모렴에 답하시오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 요 지문보다는 뭘 묻는지를 먼저 보고 이 지문을 봐야 됩니다. 분리형 문제는. 통합형 문제는, 1차형 문제는 그냥 바로 같이 쭉 보면 되죠.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 2번에서 통합형 문제를 볼 텐데요. 이렇게 분리형 문제는 다음 모렴에 답하시오 하면 이 지문을 보기 전에 뒤에 문제 묻는 말부터 봐야 됩니다. 뭘 묻는지. 그래야 이 지문을 탐독할 때 그 연결해서 같이 지문 탐독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왔죠? 손해배상 책임관계 1단계 그걸 물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2단계, 3단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수해서 정부보장사업도 물었고요. 그리고 직업보험금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자 대위권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문제에서 써야 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다만 쪼개졌다.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 이 차원에서만 다른 겁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지문을 탐독해 볼게요. 묻는 말은 아까 봤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요령을. 문제를 푸는 요령, 지문을 읽는 요령, 탐독하는 요령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면서 함으로써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력, 지문을 탐독하고 문제를 풀고 답안 쓰는 실력, 요령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자, 통상 자동차 보험은 이런 이제 순서로 지문이 구성됩니다. 사고 내용 및 과실, 그리고 보험가입 사항, 손해액 내역, 이런 형태로, 이런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됩니다. 거의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 패턴을 벗어나서 뭐 출제하려고 하는 출제위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이상해지니까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여러분 눈에 잘 익히시고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4월 15일 21시 30분경 4월 15일 토요일 9시 밤 9시 30분경 지문에 연도와 요일과 날짜, 시간이 나올 때 이 날짜가 의미를 갖는 문제가 있고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지문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시간, 날짜가 있습니다. 연도와 시간, 날짜가 의미를 갖는 문제는 제가 이 문제에서는 이 연도, 시간, 날짜가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상적으로 약관이 개정됐을 때, 개정 전후를 대비해서 써야 될 때, 이럴 때 연도가 의미를 갖고요. 또 우리 유상운송에서 출퇴근 시간에 유상운송 면책 예외가 적용되죠. 6시부터 8시 퇴근 시간, 그리고 아침 7시부터 9시 출근 시간, 이럴 때는 시간과 요일이 의미를 갖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출퇴근 시간에 일어난 유상운송은 면책 예외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럴 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고 저 연도와 월, 날짜, 시간
요일이 의미를 갖는 건지 아닌지는 역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파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읽어봐야 알겠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9시경, 9시 반경 B와 E의 쌍방과실 사고로 B가 부상을 입고 B 운전 차량에 탑승한 C는 2번. 제가 문제를 따로 들고 그림을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쌍방과실 사고로 B가 부상을 입고 B 운전 차량에 탑승한 C는 2번 중 사망, E는 현장 사망하였다. 여기까지 읽고는 아직 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 내용만 적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B, E의 과실 비율은 80대 20으로 판명났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동차를 구입 후 자동차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명의 등록은 장애인인 자신의 형 A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행은 B가 전적으로 해왔다. A는 B로부터 별도의 명의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A도 본인의 용무가 있을 때는 가끔 차량을 사용해 왔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게 이제 통상 갑보험사가 될 텐데요. 밑에 쭉 빨리 가서 눈으로 빨리 아이 체킹합니다. 눈으로 체킹해 보니까 A를 김영표범죄로 갑보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갑보험사의 쟁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갑보험사의 쟁점은 뭐다?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기본 이론이 잘 다져져 있냐, 다져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쟁점 파악하는 시간, 또 쟁점 파악의 정확도 이런 게 달라지겠죠. 기본 이론이 잘 다져지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는 뭐 페이지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대충 어디에 나와 있는 그 쟁점이다라는 걸 금방 하실 겁니다. 자, 이 쟁점 바로 명의 대여 쟁점이죠. 자, 명의 대여 쟁점은 빨리 결론부터 내려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다가 원칙입니다. 예외가 어떤 경우냐? 예외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 명의대여에서 쟁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러면 원칙에 해당하는 건지 예외에 해당하는 건지는 여기까지 읽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 기본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명의로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 명의 등록자, 명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내용이죠. 이 사례는 판례 사례를 그대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답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판례를 언급을 합니다. 판례를 논리적 근거로 가져와서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면부책 그림을 그려보면 A, B, 여기 우리 38선, 중앙선 38선을 긋고요. 여기가 갑보험사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운행은 B가 전적으로 해왔다. A는 B로부터 별도의 명의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A도 본인의 용무가 있을 때는 가끔 차량을 사용하였다. 여기까지 읽고 쟁점 파악했고 쟁점에 대한 결론도 내렸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쟁점 파악하고 결론까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E는 정비업자로서 D가 수리를 위해 맡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였다. 지문에서는 또 실전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운전을 한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 사적인 목적으로 쓴 거냐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지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용무, 일종의 무단운전이죠. 그럼 무단운전 사례. 우리 무저림 대 명명정이죠. 무저림 대 명명정. 그러면 무단운전에서 쟁점은 뭐다? 피해자가 자차 동승객,
그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객이면서 무단운전의 극단성이 매우 높은 극단적인 무단운전인 경우에만 보유자가 책임을 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무단운전의 핵심 쟁점이죠. 자, 이 사안은 무단운전인데 뭐 극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죠. 이런 정도의 사적인 용무로 사용한 무단운전 이런 정도를 극단성이 매우 높은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선회할 만한 사정이 없는 아주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주 D가 수리를 맡긴 차를 E가 정비업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 중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보험가입 사항은 갑보험사는 A를 김영표보험자로 해서 뭐 누구나로 가입했으니까 특약 위반의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요. 특약 위반은 쟁점이 아닙니다. 을보험사는 D를 김영표보험자로 해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전담보 가입했고요. 자,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자,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를 가족이 아닌 자가 운전했으니까 특약 위반의 문제가 있겠군 하는 이런 쟁점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보험사는 자, 이거는 이제 뭐 같이 풀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집니다. 설명이 길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40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 한 7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능하냐? 다 가능해집니다. 어떨 때 가능해집니까? 처음부터 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3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20분도 걸릴 수 있고요. 30분도 걸릴 수 있고 30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서너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 계속 풀면서 시간 단축을 해 나가는 거죠. 7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하다가 옆길로도 좀 세고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갑보험사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는 배상책임 1단계에서는 명의잔존 쟁점, 명의잔존이 아니라 명의대여. 을보험사는 정비수리. 그래서 정비수리에서는 이 차주는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정비를 위해서 인도하는 순간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다.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 라는 거 빨리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약 위반이 있으니까 특약 위반도 터치를 해줘야 되겠군. 터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면부책을 같이 한번 판단해 봅니다. 피해자는 B가 부상을 입고 피해자 우리가 다루어야 될 피해자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여러 피해자를 등장을 시키고 실제로 묻는 피해자는 그 중에서 누구 이렇게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묻는 말에 가서 보니까 문제 1번에서 BCE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다루어야 될 피해자를 우리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갑보험사 입장에서 B, 운전자 B, 그리고 C, 그리고 E. C는 누굽니까? C는 B 차량에 탑승한 여기 B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탑승인이고 E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B는 운전자 본인. 을보험사에서도 BCE, B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그리고 상대방 차량 탑승자, 그리고 운전자 본인. 갑보험사는 운전자 본인, 상대방 차량 탑승자 C, 상대방 차량 운전자 E.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이 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피해자를 다 체킹을 합니다. 하고 과실 비율은 B와 E의 과실 비율은 8대2. 이거 반드시 노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8대2. 뭐 요 정도 그림에 면부책 그림에 노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지문을 보시고 요 정도를 그림에 노출해 주시고 이제 바로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우리는 신체니까 대인배상 1, 2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세 가지 담보 크게 보면 대인배상 1, 2 무상, 자신 네 개 담보고요. 좀 축약하면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인배상 1, 2부터 갑니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다시 넘어와서 갑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을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갑보험사의 자기 신체 사고, 을보험사의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판단해야 면부책이 아주 순리적으로 편리하게 편안하게 답안이 도출됩니다. 그냥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이걸 먼저 판단하고 또 을보험사로 넘어와서 대인배상 1과 2 그리고 을보험사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을보험사의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제가 강의 초기에는 초반부라고 하면 뭐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등단을 했으니까 한 3년, 4년 차까지는 이렇게 강의했었어요. 이렇게. 갑보험사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 그때는 그게 통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좀 어려웠냐? 보험금 계산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 다 판단하고,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를 판단하는 요 순서보다는 지그재그로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기 신체 사고 요 순서로 판단하면 면부책이 아주 순조롭게 훨씬 수월하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대인배상 1, 2부터 갑니다.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그리고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대인배상 1, 2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했습니다. 면부책 판단 1단계, 2단계, 3단계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판단 순서에 따라 판단할 텐데요. 1단계는 배상책임관계, 자배법과 민법 2단계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 자, 1단계부터 가봅니다. 1단계 B부터 가죠. 사고 운전자. C는 상대방 차량 탑승자죠. 우리 지문에 B 차량에 탑승한 C. 그러면 상대방 차량 탑승자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짐에 있어서 상대방 차량 탑승자든 상대방 차량 운전자든 따로 분리해서 C 따로 판단하고 E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판단해 봅니다. B는 CE에 대해서 750조 책임이 있다 없다? 있죠. 요걸 반드시 크로스 체킹해서 있다. 80%라고 했으니까 민법 750조는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시고 있을 때 750조 책임이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여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B의 일반 과실 사고로 을의 E의 일반 과실 사고라고 해요. 100% 과실. 그러면 여기는 0% 여기 10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으면 750조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750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없을 것 같죠? 모의고사 시즌에 가시면 이런 답안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부책 그림을 그리고 여기 과실을 꼭 노출해 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출한 다음에도 크로스 체킹을 꼭 하시라. 하지 않으면 그냥 사고 당사자니까 750조 책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고 시간이 쫓기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노출을 시키고 크로스 체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배법 3조 B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죠. 실소유자죠. 실소유자. 그래서 실소유자로서 자배법 3조 책임집니다. 됐고요. A는 750조 책임은 없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750조 책임이 없고요. 자배법 3조 지문 읽으면서 이미 결론 내려놨죠. 세금 감면을 위해서 장애인, 본인이 이제 장애인이죠. 본인이 장애인이고 본인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 명의 대여자죠. 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의 대여 이론, 무죄림 대 명병정. 그 중에 이제 이 쟁점은 명의 대여인데요. 명의 대여라고 하니까 누가 명의 대여자고 명의 임차인인지를 많이 헷갈려요. 명칭상. A가 명의 대여자죠. 아니, B가 명의 대여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옵니다. 뭐 충분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헷갈릴 만하고, 질문을 할 만합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명의 대여와 명의 임차. 임차인이 누굽니까? 임차인은 필요에 의해서 빌려받는 사람이죠. 임차인은 뭔가가 필요해서 빌리는 사람. 내가 렌터카를 빌린다. 뭐 아니면 전셋집을 빌린다. 그때도 임차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세 임차인, 렌터카 임차인. 자, 그러면 여기서 명의 대여에서는 명의가 필요해서 빌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필요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빌리는 사람이 빌려받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 명의,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이름. 내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내 앞으로는 등록을 못하니 누군가의 이름을 껍데기를 빌려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 차인데. 이 사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 차인데, 그래서 실소유자 아니에요? 내 차인데 내가 어떠한 사정으로 내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명의를 빌려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명의 임차인, 여기가 명의 대여인입니다. 명의 임대인.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나가는 길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명의 대여자, 껍데기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다 구입하고 유지비용, 사용비용, 관리비용 얘가 다 부담합니다. 지 차입니다. 자기 차예요. 근데 A 앞으로 그냥 껍데기만, 명의만 빌려서 사용했을 때 얘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자배법 3조 A는 어떻게 될 거냐? 진다죠. 뭘 근거로? 지금처럼 세금 감면을 위해서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등록했을 때 이 명의 대여인은 자배법 3조 책임을 진다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요거를 나중에 이제 답안에서 문장으로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구성을 했는지는 답안을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면부책 그림을 그려서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여기 1단계, 2단계는 여기는 김영표범자, 여기는 승낙표범자죠. 김영표범자, 승낙표범자. 아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운 포괄적 승낙표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포괄적 승낙표범자 개념을 뭐 설명드리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설명드리면 포괄적 승낙표범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빌려주든. 보통은 이제 김영표범자 외에는 빌려줄 권한이 없죠. 모든 자동차 사용, 전대 권한, 사용 권한 이런 부분들은 A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김영표범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그래서 그 B는 김영표범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포괄적 승낙표범자라 하면 본인이 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주든 말든. 차량을 팔아먹는 것 빼고는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포괄적 승낙표범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안에서 B가 아마 포괄적 승낙표범자에 해당할 겁니다.
어쨌든 B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입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는 3단계인데요. 요게 1단계 피보험자 해당 여부가 2단계, 마지막 약관상 면책 사유 여기가 3단계인데 3단계는 최종적으로 면부책 결론까지 같이 내리면서 3단계를 판단할게요. 대인배상 1과 2를 나누어서 대인배상 1 약관상 면책 사유가 뭡니까? 고의사고죠. 고의사고밖에 없습니다. 대인배상 1의 면책 사유는. 자, 고의사고, 약관상 면책 사유, 고의사고와 결부시켜서 바로 결론을 내릴게요. 대인배상 1에 대한 결론. 약관상 면책 사유와 결부시켜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리는 과정은 대인배상 1에 대한 면부책 결론 내리는 3단계를 밟아가면 되겠죠. 1단계는 반드시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자배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통과. 그리고 2단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봐라. 기명피보험자라고 했으니까 2단계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봐라. 고의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자, 이렇게 해서 보험사까지 최종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통과해서 올라온 그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자는 이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부책. 부책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 단계 순서를 다 밟아서 무사히 통과돼서 최종 단계까지 다 도착하면 보험사는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거는 뭐 강의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학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공로 이런 게 있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그래 오케이 부책 대단히 수고했어 부책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1단계 자배법과 민법을 안 가립니다. 자배법이든 민법이든 다 취급을 해요. 대인배상 1은 반드시 1단계에서 자배법만 취급합니다. 자배법상 책임이 없고 민법상 책임만 있을 때는 그냥 다음 단계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1단계에서 면책인 거예요. 근데 대인배상 2는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고요. 자배법이 있으니까 통과. 2단계 기명피보험자 통과. 기명피보험자 자격으로 2단계 통과.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운전이고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도 없습니다. 특약상의 면책 사유도 없고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그래서 A는 부책이 대인배상 1, 2 부책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B는 이게 개별 적용이죠. A와 B를 다 따지는 거죠. B는 대인배상 1부터 보면 대인배상 1 자배법상 책임을 찾아라. 자배법상 책임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있죠. 통과. 2단계 승낙피보험자 자격으로 통과. 3단계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부책. 대인배상 2는요.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는데 다 있죠. 통과. 2단계 승낙피보험자 통과. 3단계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 특별 약관상의 면책 사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책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보험사 대인배상 1, 2 끝났고요. 그 다음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로 옵니다.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 B 그리고 내 차에 탑승한 C 얘네들도 묶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내 차에 탄 C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죠. B, C에 대해서 2부터 보면 750조. 역시 크로스 체크 20% 있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요. 자배법 3조. 정비업자는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정비업자는 운행자입니다. 그래서 자배법 3조 책임이 있고요. D. 자, 요게 이제 정비 수리에서 자동차를 수리를 위해서 맡긴 차주는 자동차를 넘기는 그 순간, 인도하는 그 순간 운행자 책임을 면합니다. 자, 그걸 쟁점 파악할 때, 아까 지문 읽을 때 쟁점 파악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750조는 책임이 없고요. 사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배법 3조 금방 말씀드렸죠. 정비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인도하는 순간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 됐고요. 1단계 끝났습니다. 2단계 여기는 기명피보험자, 여기는 무단운전자니까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맡겼지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건 아니니까 일종의 무단운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3단계 역시 대인배상 1, 2의 면부책
과 결부시켜서 결론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냐 없냐가 3단계입니다. 근데 3단계를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요런 이제 그 프로세스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명사 1부터 그리고 대명사 2 어떻게 되냐? 대명사 1은 자배법상 책임을 찾아라. 없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져보면 다 통과예요. 김명표범죄 자격으로 통과, 고의사고가 아니니까 통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단계도 피고범죄 해당하고 3단계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부책? 아니죠. 1단계에서 이미 면책됐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면책됐기 때문에 뒷단계는 판단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면책인 겁니다. 면책. 대명상 2. 자배법 민법 안 그린다고 했는데 역시 앞 단계에서 1단계에서 자배법 민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3단계 면책 사유. 면책 사유가 없죠. 원래는 있지만 잘 보세요. 원래는 있지만 가족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동차를 가족이 아닌 이가 운전했죠. 그러면 가족 한정 특별약관 위반으로 면책입니다. 대인배상 2가. 그렇지만 우리 면책 예외 2번 취급업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면책 예외가 적용돼서 부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단계가 면책이기 때문에 뒷 단계가 부책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뭐 3단계에서 업무상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3단계 면책 예외를 받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취급업자가 그 자동차를 취급업자의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 면책 예외를 인정하는데 여기는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 사적인 용무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한정 특별약관 위반의 경우에 이 김행표범자를 예외적으로 부책해 준다는 예외 조항 2번, 예외 조항 2번은 뭐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은 이제 다음 2번 문제에서 나올 텐데요. 면책 예외를 적용할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앞 단계에서 1단계에서 면책이면 그냥 면책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 논리,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는 면책이 됐고요. 대명사 1, 2. E는 대명상 1. 자배법상 책임을 찾아라. 1단계 통과. 2단계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무단 운전자이기 때문에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 고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고의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3단계만 놓고 보면 부책이지만 앞 단계, 전 단계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3단계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면책. 대명상 1 끝났고요. 대명상 2는 자배법, 민법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 통과, 2단계, 역시 2단계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면책. 나아가 특별약관 위반 당사자입니다. 특별약관 위반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제가 안 되죠. 특별약관을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줍니까? 아니 그 예외 조항에 보면 뭐 도난의 경우 그게 예외 1번이죠. 그리고 취급업자의 경우 예외 2번이죠. 그리고 뭐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마지막 운전 중이 아닌 경우 이렇게 총 4개의 면책 예외가 있는데요. 그 특별약관 위반인 경우 운전자 특약 위반인 경우에 그럴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람은 여기 그 특별약관 위반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지 특별약관을 위반하여 운전한 당사자는 어떻게 인정을 해 줍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아니어서도 면책 그리고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의 특별약관에 위반돼서도 면책 이러나 저러나 면책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면책. 그래서 을보험사는 BC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가 전부 면책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갑보험사로 넘어오면 갑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 누구 있습니까? C, E는 해당 사항 없고요. B,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입니까? 무보험자동차 상해 면부적 판단 4가지. 가해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것, 그리고 피보험자에 해당될 것, 배상 의무자가 있을 것,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자, 첫 번째,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입니까? 무보험자동차 맞죠? 보험이 아예 다 면책돼 갖고
면책되는 바람에 무보험 자동차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가 맞고요. 상대방 자동차가. 그리고 피보험자 맞죠?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 피보험자 맞고, 배상 의무자 여기 과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대방 무보험 자동차 측에 배상 의무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있죠? 20%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자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 약관상의 면책 사유, 보통 약관상의 면책 사유와 특별 약관상의 면책 사유 없습니다. 그래서 B는 무보험 자동차상의 부책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상의 부책. B는. 그럼 을보험사로 넘어오면 무보험 자동차상의 피보험자가 있습니까? 여기 E는 취급업자이자 무단운전자니까 안 되고, B, C는 애당초 해당 사항 없고, 그러면 을보험사는 무보험 자동차상의 보상 대상 피보험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보험사 자기신체 사고 넘어오면 C, E는 해당 사항 없고요. B는 승낙 피보험자 자격으로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할 것,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 그리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을 것. 피보험 자동차 사고죠. 피보험자에 해당하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자기신체 사고도 부책입니다. 여기로 을보험사 마지막, 을보험사 자기신체 사고 판단을 해보면 보상 대상 피보험자가 없습니다. 을보험사에. E는 취급업자이자 무단운전자이고, B, C는 애당초 피보험자 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는 기친승사원과 이들의 부배자죠. 기친승사원과 이들의 부배자. 자, 이렇게 해서 면부책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요거 7분에서 1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40점짜리 기준으로. 근데 굉장히 지금 물론 앞에 제가 개강하는 첫날이다 보니까 소개말도 있었지만 저는 한 1시간 6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문제풀이하는 요령과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겸해서 이렇게 또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여기까지 마치는데, 보험금 계산 빼고요. 보험금 계산 빼고 여기까지 마치는데 10분, 최장 한 10분 정도 40점짜리 배점 문제일 때 그렇게 계산하셔서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나머지 정보보장사업이 있네요. 정보보장사업은 B만 해당 사항이 있죠. 이게 완전 무보험이고, 완전 무보험 상태에서 E는 뭐 본인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 C는 대인배상 1, 2가 부책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 B만 정보보장사업 보상 대상 피해자입니다. 왜? 뺑소니 내지는 완전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정보보장사업이니까, 아까 문제에서 묻는 말에서 정보보장사업을 검토해보고 보상 대상이 있으면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B가 정보보장사업 보상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면부책인데요. 면부책 끝내고 보험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답안지, 그때부터 답안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답안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지문을 탐독하고 쟁점파하고 면부책 그림을 그려서 면부책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지, 답안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까지 딱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열어서 문제지와 같이 보면서 답안을 작성해 내려갑니다. 자,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